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 디지스트 라이브러리 학술정보 활용교육 드림스 활용편을 맡은 학술문화팀 최아름입니다. 오늘은 디지스트의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 활용을 잘 하시도록 안내드리기 위해서 먼저 SCIE 저널에 대한 이해와 임팩트 팩터, 그 논문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도 함께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교육은 제가 평소에 많이 질문 받는 내용들 위주로 핵심적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오늘 다 알려드리지 못하는 내용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메일 주시면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자료만 보셔도 충분히 그때그때 궁금하신 내용들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유용한 자료들을 많이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자료에 있는 여기 화살표 표시들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 또한 온라인상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밑에 팔로워스라는 란을 보시면 여러 가지 SNS,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자료들하고 또 유용한 온라인 자료들 모아놓은 디큐레이션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드림스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오늘 웨비나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오늘 교육 자료 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인데 그 유튜브 안내 페이지에도 링크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논문을 쓰시고 또 평가를 받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SCIE라는 말, 그리고 상위 N% 저널, 몇 퍼센트 저널, 이런 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저널 논문 출판 과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결국 이 논문이 SCI인지 아닌지 어떻게 찾는지, 또 그리고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를 어떻게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그 검색법과 해당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연구자분들 그리고 직원분들이 내 성과를 드림스 우리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신청해주신 분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직원, 연구원 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해결하면 좋을 만한 문제를 고민하던 중에 이 공고를 보게 됐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아니면 연구자 입장에서 아니면 직원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연구 성과와 연구 성과 지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시점이 이럴 때일 것 같아요. 최근에 올라온 국립대학교의 전임교원 초빙 공고인데요. 연구 실적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서 SCI2 논문 게재 실적이 주저자 논문 2편 이상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이 우리 교원으로 지원할 자격이 된다라는 건데요. 밑에 연구 실적 인정 환산율이라고 해서 공동저자일 때는 뭐 이렇게 하고 주저자일 때는 이렇게 환산한다. 복잡하게 표로 그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 연구자분께서는 내 최근 3년 실적이 아니면 이렇게 4편이 있을 때 내가 과연 여기 이 공고에, 이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해도 되는가를 판단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떤 걸 찾아봐야 될지, 어떤 지표를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아실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우리 직원분들은 지원자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답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지원자분들이 내신 서류를 검증하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아마 '아 이 별거 아니구나.' 쉽게 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시고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우리 인류와 그리고 동료 학자들에게 잘 정리해서 알리고 우리 인류의 지식을 추가해야 될 텐데요. 그럴 때 가장 많이 쓰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바로 학술지, 저널에 논문을 실는 겁니다. 뭐 책을 출판하실 수도 있고요. 학술대에 가셔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 저널 출판이죠. 그러면 어 내가 수행한 연구의 주제에 맞는 그리고 내가 나중에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통하고 싶은 학자들이 많이 읽는 저널 이런 걸 선택하는 과정부터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널을 선택하고 또 그 선택한 저널에서 원하는 포맷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그 작성이 완료되면 이제 서브미션, 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우리 과학 학술지들은 모든 학술지가 동료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게 학술지와 학술지가 아닌 과학적인 신뢰할 수 있는 학술 잡지와 학술 잡지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심사 과정에서 물론 그전에 편집자가 먼저 데스크 과정에서 어 한번 이 저널의 주제와 잘 맞는지 아닌지 이런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음 비슷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동료 학자들이 이 논문이 어떤 실험에서 정합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논문에 쓰여진 내용이 이해하기가 쉬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심사하고 의견을 내고 또 수정을 거치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번 리비전 다시 쓰는 과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저널의 에임 앤 스코프 그러니까 주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 때는 리젝션 거절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출판 승인 acceptance가 되면 이제 그 뒤에 에디팅을 거쳐서 출판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판이 완료되고 나면 홍보를 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보통 '아 논문이 성과로 인정받는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인정하는 기준이 달라서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드림스 안에 있는 성과들은 여러 가지 국가 통계에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최종 저널의 출판 권고가 나오는 최종 출판일을 기준으로 어 게재 연어를 넣고 있어요. 그런데 원내에 여러 평가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실 때나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서 acceptance letter가 나오는 순간 아니면 이제 온라인에 논문이 공개되는 순간, DOI가 발급되는 순간 뭐 이럴 때부터도 인정을 해 주기도 하니까 그거는 각 심사에 따라서 맞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기준을. 그리고 온라인 출판부터 최종 저널의 페이지가 할당되기까지는 저널에 따라서 며칠 혹은 몇 달까지도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출판만 하는 저널들도 있어서 애초에 이런 차이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저널에 투고하시기 전부터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생각을 하고 투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저널을 선택하는 때에도 제가 뒤에 설명드릴 뭐 임팩트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고요. 또 처음에 이제 저널을 고를 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내가 쓴 뭐 논문의 제목이나 앱스트랙 주요 내용들을 가지고
투고 저널을 추천해 주는 여러 가지 저널 셀렉터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모아 놓은 큐레이션이 있는데 출판사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해 놨으니까 이걸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고 저널 고르시는 단계에서 내가 저널의 영향력을 우선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어떤 출판사를 볼 건지 뭐 지도 교수님의 의견을 볼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대부분 출판사에서 이렇게 매뉴스크립트의 타이틀이나 뭐 텍스트를 넣으면 주제 분야를 넣으면 관련된 저널을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한번 써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제공하는 정보가 보통 첫 번째로 이게 데스크에서 리젝션이나 액셉턴스가 나는 게 얼마나 걸리는지 그 저널 퍼블리케이션 속도를 제공하니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스프링거 출판사 것도 있고 엘스비어 출판사 것도 있고요. 엘스비어는 쪼끔 더 상세하게 이렇게 제공하죠. 임팩트 팩터랑 리뷰 스피드가 어떤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액세스로 출판할 경우에는 출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해서 바로 서밋할 수 있는 버튼까지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출판사는 아니지만 엔드노트 클래리베이트에서 제공하는 서지 관리 그 도구에서도 SCI급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학술지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JCR을 기준으로 일치도를 보여주고요. 저희 S2 저널이라고 디지스트에서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에서도 저널 셀렉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논문을 써 보신 연구자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이제 학부생이나 대학원생분들은 피어 리뷰 과정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비롯한 학문 연구에서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자의 연구물을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학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전문 분야의 내용이 맞느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데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논문을 심사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알 수 있는 오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학술지다, 신뢰할 수 있는 뭐 학술 대회다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게 바로 제대로 된 피어 리뷰 과정이라는 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연결된 영상은 ACS 출판사에서 만든 출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 피어 리뷰 과정이 있는지를 한 2-3분 내로 짧게 보여주는 영상이고요. 피어 리뷰를 거치는 과정에서 처음 매뉴스크립트 준비 단계부터 리젝션에 대한 리뷰어들의 리뷰어들의 의견에 대한 리포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아주 단계별로 잘 설명을 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여기 추천을 해 놨습니다. 요것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체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중간중간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등재 저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등재됐다는 것 자체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그 저널이 색인이 됐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코퍼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이 되면 스코퍼스 저널인 거고요. 우리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큰 데이터베이스 안에 과학기술 분야 인용색인이라는 거에 색인이 되면 SCIE가 되는 겁니다. 이 웹 오브 사이언스는 클래리베이트라는 어떤 회사에서 만든 세계 우수 학술지, 도서, 프로시딩 여러 가지 문헌의 서지 정보, 뭐 제목, 저자, 어떤 저널에 실렸는지, 어떤 책에 실렸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인용문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담아 놓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서로 문헌들이 인용하고 피인용하고 하는 관계를 네트워크를 탐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의 과학기술 분야 저널의 주제 서브 컬렉션이 바로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라고 해서 SCIE라는 서브 컬렉션인 거고,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실린 저널들, 그 저널들에 실린 논문을 대체적으로 우수한 논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실리는 저널들은 현재 약 9,600여 종이 되고요. 2019년까지는 예전에 그 웹에서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전에 CD-ROM 단계에서 SCI가 구분이 있었는데, 그런 구분이 2020년부터는 없어졌고요. 지금은 과학 분야의 저널들을 모두 SCI2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는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어서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 1900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체 인용색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에는 소셜 사이언스 사이테이션 인덱스, 아트 앤 휴머니티 사이테이션 인덱스 해서 사회과학 분야, 예술 인문 분야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지금 구독하고 있지 않고요. 컨퍼런스 프로시딩 사이테이션 인덱스는 캐리스를 통해서 지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CR이라는 것도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고 해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매주 새로운 논문들을 계속 색인하고 해서 쌓인 데이터들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저널에 대해서 인용한 정보를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한 저널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인용이 되는지 이런 영향력 지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JCR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저널 임팩트 팩터라는 인용 지표를 매년 발표하고요. 이 인용 지표에 따른 주제별 랭킹 등을 보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원래는 SCIE와 SSCI에 속하는 저널들에 대한 지표만 보실 수 있었는데요. 2021년에 발표된 JCR, 2020년도 임팩트 팩터를 다루는 JCR 작년판부터 ANHCI랑 ESCI 등재 저널들까지도 추가해서 JCR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JCR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어서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고, 이 저널들에 대한 정보는 S2 저널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에 출판 과정과 등재 저널이 뭔지, SCI 논문이 뭔지, JCR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연구의 영향력 평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연구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학계에서 많이 인용되고 다른 논문들에 의해서 회자되는 것만으로 영향력을 볼 수는 없죠. 어떤 연구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책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영향력이니까요. 근데 이런 종합적인 영향력을 수치화해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수치화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과학적인 발견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 다른 학문적인
동료 과학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거에서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게 자신의 논문에서 다른 이전 논문들을 인용하는 걸로 그 영향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영향력을 즉 다른 논문이 인용한 횟수, 피인용 횟수로 측정한다라는 게 큰 우리가 동의하고 있는 기준인 거죠. 근데 피인용은 측정하는 기준이 돼 있는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산식 그리고 어떤 하나의 문헌에 대해서 할 건지 어떤 저널에 대해서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저자의 논문들에 대해서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그 지표가 임팩트 팩터인지 아니면 많이 들어보셨을 FWCI인지 아니면 H 인덱스라는 또 지표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지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나 시점 이런 거에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복잡한 걸 오늘 다 기억하시거나 한다고 해서 사실 평소에 쓰실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것만 기억을 해 주세요. 연구 영향력을 측정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지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이는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하실게요.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결국 여러분이 거의 90%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실 지표는 저널 임팩트 팩터입니다. JIF라고도 쓰고요. IF라고도 씁니다. 근데 흔히 하시는 착각은 이 IF가 어떤 논문에 대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산식을 오늘 보시면 단번에 이해가 되실 텐데 IF는 논문이 아니라 저널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준이 되는 DB나 시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IF는 웹 오브 사이언스를 기준으로 피인용 횟수를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JCR에서 매년 6월에 발표가 되겠죠. 아까 JCR은 웹 오브 사이언스에 색인된 저널과 논문들을 기준으로 저널들의 피인용 영향력을 보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 의미를 Y년에 발생한 해서 뭐 풀어서 써놨는데요. 이거를 산식으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저널 임팩트 팩터는 어떤 저널에 앞선 2해 동안 발표된 논문들의 올해 발생한 피인용의 평균값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2020년도 저널 임팩트 팩터라고 할게요. 여기 제가 그 유명한 네이처의 JCR 페이지를 링크를 해놨는데요. 제가 바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JCR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 홈페이지고요. 들어가셔서 저널명이나 저널에 고유한 스탠다드 넘버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시리얼 스탠다드 넘버라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있는데 요 고유 넘버를 알고 계시면은 요 고유 넘버로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이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네이처고요.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은 2021년 6월에 발표된 2020년 기준의 저널 임팩트 팩터가 가장 최근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SCI 2에 등재된 저널이다. 주제 분야는 뭐 멀티디스플리너리 사이언스다. 이런 식으로 저널에 대한 기초 정보가 여기 쭉 적혀 있고요. 이 저널의 퍼포먼스. 그래서 첫 번째 저널 임팩트 팩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이번에 20년도에는 49.962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기 뷰 calculation 하면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나옵니다. 인용 가능한 아이템인데 2018년과 19년 그 20년 거를 할 땐 앞선 2해에 이 저널에 출판된 아이템들의 수 904개, 903개 합산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템이 2020년도 한 해 동안에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얼마나 피인용됐는지 49,000번 정도 피인용이 됐네요. 2018년도에 출판된 논문들은. 그리고 2019년도에 출판된 논문들은 약 41,000번 정도 피인용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총 합해서 9만 번 정도 요 1,800건의 논문들이 논문, 뭐 아티클, 리뷰, 뭐 기타 등등 이 사이트업을 한 아이템들이 총 9만 번 정도 피인용되어서 평균적으로 49회, 약 50회 정도 피인용되었다라고 계산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네이처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들은 평균적으로 2020년도에는 한 50번 정도 피인용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문이 네이처라는 저널에 실리면 한 50번 정도는 피인용이 될 걸로 예측하자. 이런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논문을 평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우리가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갔다고 해서 그 학생이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논문이 네이처에 실렸다고 해서 꼭 훌륭한 논문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네이처라는 논문에 실리는 건 네이처라는 저널에 그 논문이 실리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논문일 거라고 가정을 하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저널 임팩트 팩터는요, 평균값이잖아요. 근데 이게 주제 분야마다 그 분야에서 평균적으로 논문을 한 번 내면 쓰는 레퍼런스 리스트, 평균 인용 문헌의 수나 그 주제 분야에 속한 저널의 수, 아니면 연구자의 수, 뭐 평균 연구 속도, 그러니까 출판 빈도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 절대값을 비교하면 분야에 따라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 의, 어, 뭐 병원이나 의학 분야는 굉장히 임팩트 팩터가 높은데요. 그쪽 저널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런 쪽은 레퍼런스 리스트가 보통 짧고 출판 빈도가 빠르기 때문에 좀 임팩트 팩터가 낮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값을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널을 주제별로 그 주제 분류 안에서 임팩트 팩터를 순위를 매겨서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JCR 상위 몇 %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 사용하는 게 JIF percentile, 백분위입니다. 이 백분위는 100에 가까울수록 높은 순위인데요. 이걸 바꿔서 100에서 보통 이 퍼센타일을 빼서 상위 1% 저널이면 퍼센타일은 사실 99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센타일 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해당 저널이 속한 주제 카테고리의 총 저널 수를 n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150개의 저널이 인공지능 분야에 속해 있다. 그러면 150에서 그리고 해당 저널이 1등이다 라고 하면 R은 1이 되는 거죠. 저널 임팩트 팩터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그래서 150 빼기 1을 한 다음에 근데 어떤 저널을 볼 때 150등 꼴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0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상수 0.5를 넣고요. 그거를 100분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100분위 수를 가지고 4분위 대략적인 수준을 보기 위해서 4분위 수를 쓰기도 하는데요. Q1은 그래서 퍼센타일이 100부터 75까지, Q2는 75에서 50까지, Q3는 50에서 25까지, Q4는 25에서 0까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실린 논문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향력이 높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왜 쓰느냐? 논문이 출판되고 나서 그 논문을 읽고
다른 연구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그분들이 논문을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쓰고 출판되기까지, 그러니까 피인용이 다시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해당 논문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런 대체적인 지표들을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rank by journal impact factor 부분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의 저널이 여러 개의 주제 분야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럴 때는 보통 가장 유리한 수치를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아까 봤던 네이처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만 속하나? 한 가지에만 속하네요. 여기 저널 임팩트 팩터를 찾으셔서 맨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 랭크 바이 저널 임팩트 팩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통은 저널이 여러 주제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퍼센타일 부분이 가장 유리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하나의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JCR 버전에 따라, 그러니까 2021년도 판은 임팩트 팩터 2020년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앞의 년도 임팩트 팩터 절대 값도 다르고 랭크 관련해서도 매년 수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실시하시는 입장에서는 항상 기준 연도를 제시하셔야 돼요. 뭐 최신판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논문의 출판 연도에 해당하는 판을 쓴다든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셔야 되고, 그 자료를 제출하시는 연구자분도 항상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저널 논문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저자 표시인데요. 논문은 혼자 쓰는 경우는 많이 없죠.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그래서 저자를 여러 명을 적게 되는데 이 여러 공동 저자들 중에서도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이 있고 더 적게 기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여도에 따라서 주저자와 공동 저자로 나뉘게 됩니다. 주저자는 혼자 쓰면 당연히 주저자가 되겠죠, 단독 저자. 주저자는 크게 제1저자와 교신 저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구분에 대해서는 사실 학문 분야마다 굉장히 그 전통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속하신 학문 분야의 어떤 전통이나 지도 교수님과 아니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계신 동료 연구자들과의 합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셔야 돼요. 보통은 제1저자는 논문의 맨 앞에 이름이 나오는 저자인데요. 이 저자가 바로 연구와 논문 작성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인용할 때도 제1저자를 쓰고 나머지 저자는 뭐 에델 이렇게 줄여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교신 저자, 뭐 라스트 어서라고도 해서 맨 뒤에 이름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corresponding author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교신 저자는 말 그대로 연락을 주고받는 저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하면 연락을 해야 되는 저자입니다. 즉, 연구 결과의 증명이나 뭐 저자 표시 순서 아니면 총괄적인 이 연구 과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연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대학에서 연구실에서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대학원생이 제1저자가 되겠고요. 뭐 나머지 동료들이 중간에 오고 마지막에 지도 교수님이 교신 저자가 되시겠죠. 그리고 저자는 그냥 선물처럼 뭐 나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해줬으니까 뭐 중간에 넣어줄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디지스트의 연구 윤리 요령이나 또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고 사항들, 또 학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꼭 보시고 윤리적으로 판단해서 저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적 기여를 했는가? 여러분이 속한 학문 분야의 기준, 윤리적인 기준이나 관행을 꼭 지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평가에서는 제일 저자냐, 교신 저자냐, 그리고 총 저자의 수가 몇 명이냐, 주저자의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논문 한 편당 몇 점의 기여를 받을 것이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논문의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내 논문이 웹 오브 사이언스, SCI 논문인지 아닌지, 그래서 임팩트 팩터는 몇인지 어떻게 검색해요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피어 리뷰가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술 저널이라고 할 수 있는 피어 리뷰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를 2개 소개해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웹 오브 사이언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웹 오브 사이언스는 이 URL로 들어가시거나 도서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키워드 검색이나 다양한 필터들을 사용하셔서 검색하실 수 있고, 필드를 사용해서 검색 결과도 필터나 정렬해서 쓰시면 원하시는 결과를 훨씬 더 좁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시는 키워드가 있으실 텐데요. 연구 분야에 따라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알림을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새로운 논문들에 대한 알림을 메일로 받아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나 스코퍼스 같은 이런 인용색인 DB들은 원문을 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에요. 여러 출판사의 논문 정보를 그냥 모아서 알려주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 논문들의 링크를 바로 가면 원문을 열릴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두었거든요. 그래서 Find it digest, Find it at digest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 정말 유용한 기능이 많은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엘스비어라는 큰 출판사에서 만드는 스코퍼스라는 전 주제 분야 데이터베이스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웹 오브 사이언스랑 달리 주제 분야별로 그 문헌의 종류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큰 통에 모두 담아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널, 학술대회, 책, 특허, 지금 최근에 베타 서비스로는 연구 데이터까지 다 검색해서 한 번에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문은 Find it at digest 버튼으로 열어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문헌이나 연구자 기관 검색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알림 만들어서 매주 메일로 새로운 논문 나올 때마다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최신 이용 교육 링크 달아놨습니다. 임팩트 팩터나 랭킹 이런 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JCR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되고요. JCR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저널명이나 ISSN 등으로 검색하실 수 있고, 왼쪽에 항상 필터를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검색 결과를 좁혀서 보시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원하는 저널 리스트가 딱 나왔다.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분야에 상위 5% 저널 리스트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저널 리스트를 갖고 있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상단 오른쪽에 엑스포트 하셔서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검색 결과 화면에서 보여질 나는 임팩트 팩터 값이 보였으면 좋겠어, 아니면 퀄타일이나 퍼센타일이 보였으면 좋겠어 해서 여러 가지 필드들 선택해서 보여지도록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꼭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저널들은 페이보릿 리스트에 저장하고 비교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기능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널 단위로 찾아보시는 것만 아니라 카테고리, 어떤 내 주제 분야에 어떤 저널들이 있는지 탐색해 보실 때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여기 온라인 교육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이트 이런 건 저기서, 이런 건 저기서 너무 어려워요라고 하시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2 저널이라고 해서 저널 정보를 찾아야겠다라고 하면 여기 들어가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도서관 사이트에서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셔서 S 누르고 S2 저널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널 정보 통합 정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널에 대해서 논문 지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어려운 용어들 기억이 안 난다 하시면 여기 저널 가이드 들어가시면 설명이 쫙 나와 있고요. 여기 저널 랭킹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서 만든 다양한 랭킹들이 있는데 맨 위에 JCR 랭킹 들어가시면 상위 N% 저널 버튼 눌러서 딱딱딱 원하는 퍼센트의 주제 분야별 저널 목록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쓴 논문을 어디에 투고하면 좋을까? 투고 저널 추천 서비스도 기관 메일로 회원가입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시고요. 또 약탈적 학술지, 부실학회 한 2년, 3년 전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런 곳들 피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리스트가 있으니까 꼭 검색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팩트 팩터가 가지는 많은 한계들이 있어요. 이 한계들 때문에 정교화한 피인용 지수, 내 논문의 실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많이 대안적인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FWCI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내 FWCI 어떻게 검색하나요? 라고 하시면 사이발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전략평가팀에서 구독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고요. 사이발은 꼭 디지스트 메일로 회원가입을 하셔야지만 이용하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이건 스코퍼스에 색인된 논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 성과를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오버뷰 모듈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연구자나 어떤 논문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성과를 파악해서 보여줍니다. 어떤 연도들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논문이 몇 건이나 출판됐는지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얼마나 인용이 됐는지, 어떤 정도 수준의 저널들에 실렸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벤치마킹 모듈에서는 어떤 기관과 기관, 어떤 연구자와 연구자, 어떤 문헌과 문헌들을 비교해서 비교 분석해주는 모듈입니다. 이제 콜래버레이션에서는 어떤 기관과 기관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트렌드에서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저널 같은 거에서 출판 트렌드, 연구 경향, 그리고 토픽이라는 분야별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야의 연구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를 보여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구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최신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또 내 논문들이 얼마나 인용되고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 보고 싶으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림스 소개는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는 디지스트의 모든 연구자들 그리고 모든 연구 성과를 모아놓은 통합 관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7년에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트와 함께 과기원 표준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2018년 5월부터 KRI 연계하면서 정식으로 서비스 시작했고요. 기관의 연구 성과 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또 통계 기능도 제공하고요. 분석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연구자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저기에 반복적으로 입력하시던 성과를 한 곳에서 모아서 한 번만 입력하면 되시니까 시간을 많이 줄이고 그에 필요한 노력을 줄이고 연구에 좀 더 몰입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일 양이 많은 논문 성과를 저희 팀에서 제가 매주 수집해서 대신 입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차원에서는 기관의 연구 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니까 뭐 각종 인사평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시 자료라든지 과기원의 연구자 검색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돼서 쓰이니까 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드림스는 연구자 대상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분들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생성되어 있지만 학부생이나 행정직원분들은 접속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부생분들은 rim스.digist.ac.kr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접속 권한이 없습니다 뜨실 텐데요. 여기서 대리입력자 권한 신청 버튼을 누르시거나 아니면 교수님께 요청하셔서 권한 부여 받으시면 되고요. 행정직원분들은 여기 권한 신청 안내 페이지 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저희 팀으로 협조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서장이나 학과 책임 교수님의 결제 받아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드림스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꼭 써보셨으면 하는 기능들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통계 기능은 일상적으로 직원분들이나 연구자분들 많이 활용하시게 될 거고요. 논문, 학술대, 저역서, 특허, 연구과제에 대해서 상세 통계 엑셀로 추출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은 이제 외부에 발표하시거나 할 때, 학생분들도 마찬가지죠. 학술대에 가시거나 할 때 CV 내라는 요청 많이 받으실 텐데요. 워드 형태로도 이 드림스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성과들 뽑아오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사진도 관리해서 한 번에 뽑히니까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 연구자분들, 연구원분들 제일 좋아하시는 거는 우리 한국연구재단이나 이런 데 사용하시는 국가 R&D 사업 신청하시거나 평가받으실 때 연구 계획서나 보고서에 한글, 아래 한글 양식으로 막 짜잘하게 쓰셔야 되는 내용이 많은데요. 이거를 드림스에 있는 내용을 한 번에 바로 추출하실 수 있도록 모듈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 꼭 활용해 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절약되실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나 확인하실 수 있는 성과 요약 리포트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에즈림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내 논문들 중에 어떤 게 많이 논문 인용이 되고 있나, 피인용이 되고 있나, 요거 My Highly Cited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직원분들은 연구 과제에서 어떤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지, 특허가 나오고 있는지 여기 연구 과제 리포트에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상세하게 보시는 방법은 여기 디큐레이션에 제가 이미지로 다 하나하나 보시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하고 전달이 됐다면 맨 앞에 냈던 드렸던 질문에 답이 이젠 확실하게 감이 오실 텐데요. 이 A 박사는 아래 국립대 교수 임용 공고에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뭘 알았어야 될까요? 이 두 가지죠. 2020년에 저널 임팩트 팩터. 왜냐면
채용 기준 최근 자료를 JCR 상위 논문 임팩트 팩터를 적용하도록 했으니까 2020년도 저널 임팩트 팩터를 검색해서 저널별로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상위 몇 퍼센트 이내인지를 따져야 하니까 JIF 퍼센타일도 검색을 해야겠죠. 그리고 주저자 논문 2편 이상이라고 했는데 주저자인지 아닌지 여기 제1저자 2개가 있으니까 2편 이상은 충족을 하고 있고요. 한번 같이 따져볼게요. 제가 임의의 저널들을 해서 여기 값을 넣어봤는데요. 이거 실제 저널들의 임팩트 팩터랑 퍼센타일 값입니다. 합격을 시키려고 넣어봤어요. 볼게요. 요 첫 번째 저널은 저널 임팩트 팩터 값이 이런데 공동 저자예요. 총 저자 수는 13명인데 지금 공동 저자니까 요 표에서 4명 이상인 경우죠. 그리고 얘는 임팩트 팩터가 있으니까 다 SCIE 저널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가 99.64라는 건 그 퍼센타일이 99.64라는 건 JCR 상위 10% 이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4명 이상 상위 10% 이내여서 실적 점수가 38%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저널을 볼게요. 두 번째 저널은 제1저자니까 주저자에 속하고요. 주저자 수가 총 3명이었네요. 아마 뭐 공동 제1이고 교신 저자 1명 있고 이랬겠죠? 그래서 주저자 수가 3명인데 이 저널은 아쉽게도 상위 50% 저널이었어요. 그래서 10% 이내는 아니고 그냥 SCIE인 거죠. 그리고 저널 임팩트 팩터도 20 이상이 안 됐어요. 2.646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91%, 실적 점수 91%. 이게 퍼센트냐? 그러니까 한 편으로 안 쳐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SCI 논문이 3년 동안 2편 이상이면 지원하게 해줄게 라는 건데 혼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건 0.38편 정도, 0.91편 정도의 기여로 봐준다라는 기준을 세운 거죠. 그리고 제1저자로 쓴 거는 그래도 거의 한 편 가까이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논문을 볼게요. 세 번째도 주저자고요. 주저자 수가 2명입니다. 2명이고 임팩트 팩터는 4.65. 여기는 안 되네요. 그다음에 상위 72점이니까 상위 10%가 안 돼요. 그래서 104. 네. 실적 점수는 104%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공동 저자고요. 총 저자 수가 9명. 4명 이상으로 가야 되고 저널 임팩트 팩터가 5.6, 퍼센타일 77. 그러면 여기 33% 인정되겠네요. 그래서 총 합계가 266이기 때문에 다행히 A 박사는 아래 공고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조건을 판단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뭐 논문, 저널, 연구 성과 관리 아니면 드림스 이용 이런 거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을 주십시오.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없지만 아는 선 안에서 항상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만족도 조사 링크 드릴 텐데 참여해 주시고요. 다양한 채널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응답 가능 시간 내에 질문 주시면 아니면 메일 남겨주시면 다음날 업무 시간 중에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뒤에 저희 이런 일도 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